2017년 카라카스의 한 슈퍼마켓 앞입니다.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휴지 한 롤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입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스위스였습니다. 1인당 GDP가 칠레의 2배, 브라질의 3배였죠. 석유 수출로 돈이 넘쳐났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렴한 주택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은 미국으로 쇼핑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360%입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커피 한 잔도 살 수 없습니다. 75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대부분 독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고 더 무섭습니다. 1922년 마라카이보 호수에서 석유가 분출합니다. 하늘 높이 솟은 검은 기둥을 보며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축복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경제가 망가지는 현상입니다. 직관에 반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석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 30개 중 27개가 민주주의 지수 하위권입니다. 1970년대 석유값이 4배 폭등하자 정부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농업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조업을 키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1980년 베네수엘라의 비석유 수출은 GDP의 1%였습니다. 커피, 카카오, 철강을 생산하던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농부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국가 경제가 석유라는 단 하나의 다리 위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석유값이 폭락합니다. 1998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전직 군인 출신인 그는 간단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석유는 국민의 것이다. 부자들이 훔쳐간 걸 되찾겠다. 차베스는 석유 수익을 직접 국민에게 나눠줬습니다. 빈민가에 슈퍼마켓을 지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을 통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석유값이 다시 오르자 돈이 쏟아졌습니다. 차베스의 지지율은 7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격 통제가 시장을 왜곡시킨 겁니다. 정부가 빵 가격을 100볼리바르로 고정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밀가루 원가가 150볼리바르로 오릅니다. 빵집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2010년부터 슈퍼마켓 진열대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우유가 사라졌습니다. 계란이 사라졌습니다. 휴지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생산을 명령했지만 명령으로는 경제 법칙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베스는 석유회사 PDVSA의 기술자 2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들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320만 배럴을 생산하던 나라였습니다. 2020년에는 50만 배럴로 줄어듭니다. 석유 시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합니다. 그리고 2014년 석유값이 다시 폭락합니다. 배럴당 100달러에서 30달러로 떨어집니다. 정부 수입이 75%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줄이는 순간 정권이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돈을 찍어냅니다.
2016년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량이 180% 증가합니다. 2017년에는 860% 증가합니다. 볼리바르의 가치가 폭삭 무너집니다. 아침에 2,000볼리바르였던 커피가 저녁에는 5,000볼리바르가 됩니다. 사람들은 급여를 받자마자 달러로 바꾸려 달려갑니다. 누구도 볼리바르를 믿지 않습니다. 슈퍼마켓은 가격표를 매일 바꿉니다. 나중에는 그냥 저울로 지폐 무게를 달아서 받습니다. 세는 게 더 오래 걸리니까요. 2018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존 화폐에서 0을 5개 없애고 새 화폐를 발행합니다. 10만 볼리바르가 1볼리바르가 됩니다. 2021년 또다시 0을 6개 없앱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이 사라졌습니다. 인슐린이 없어 당뇨병 환자들이 사망했습니다. 말라리아와 홍역이 다시 퍼졌습니다. 70년 전에 박멸된 질병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한 독재자나 한 정당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실패입니다.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제도를 발전시킬 동기가 없다. 석유가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 법치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혁신을 장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땅에서 나오는 걸 팔면 됩니다. 반대 사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1969년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됐을 때 노르웨이는 선택합니다. 석유 수익을 국부 펀드에 모읍니다. 정부가 직접 쓰지 않습니다. 펀드 수익의 3%만 사용합니다. 2024년 현재 이 펀드는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국민 1인당 30만 달러입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뭘까요? 민주주의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정치인이 석유돈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국회가 감시합니다. 언론이 추궁합니다. 국민이 투표로 심판합니다. 베네수엘라는 2024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권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석유 수익으로 군대를 장악했으니까요. 제도가 무너진 나라에서 자원은 축복이 아니라 독재자의 무기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휴지 부족은 단순한 물자 부족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어떻게 풍요 속에서 파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돌아갑니다.